그럼 지금부터 디지털 플랫폼 정부 시빅 해킹과 함께하다라는 주제로 리스트 오원석 대표님께서 모더레이터를 해주시고 뉴스타파 김강민 기자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신신혜 팀장님, 행정안전부 유경민 서기관님, 카카오페이 진태양님, 서울시립대 이준수 학생, 건국대학교 조병호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원석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코드 컨퍼런스 거대한 응전이 시작되나에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는 오늘 디지털 플랫폼 정부 그리고 시빅 해킹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시빅 해킹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도 좀 그게 무슨 말이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일단은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은 100분 정도인 것 같고요. 저희가 사실 윤석열 정부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말하고 있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셨지만 간단하게 몸담고 계신 곳 그리고 하시는 일에 대해서 조금씩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순서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김강민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뉴스타파 김강민 기자입니다. 이 시빅 해킹 세션에 웬 기자가 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제 직함이 데이터 저널리스트라고 쓰고 있는데, 저희 일은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를 분석해서 보도 가치가 있는 유의미한 정보를 만들어내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비슷하게 공공 데이터를 많이 활용하고 시빅 해킹하고도 맞닿아 있는 점들이 있어서 이렇게 불러주신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신혜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신신애라고 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저희 정부, 그 다음에 공공기관이 보유 운영하고 있는 공공 데이터를 개방해서 시민들 또는 기업, 민간, 국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과 관련된 공공 데이터 정책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을 통해서 시민들과 함께 공공 데이터로 사회 가치도 실현하고 문제도 해결하는 좋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유경민님. 안녕하세요.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기획과에서 디지털 플랫폼 정부 관련된 지원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유경민 서기관입니다. 지금 아마 지난 정부 때까지는 저희는 디지털 정부혁신 관련된 정책을 좀 기획하고 추진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을 했다라면은, 이번 정부 때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 관련된 그런 기획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고요. 지금 또 디지털 플랫폼 정부 위원회가 다음 달에 출범을 하는데, 출범 전까지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진태양님. 네, 저는 아까 소개해 주신 것처럼 카카오페이라는 기술 기업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을 하고 있고요. 근데 제가 평소에도 제가 불편한 걸 조금 해소를 하려고 뭐 공공 데이터나 아니면 정부에 요청을 하면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활용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시빅 해킹이라는 활동을 좀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런 자리에 이야기를 함께 해볼 수 있게 이런 자리에 초청을 해주신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가장 나이가 어린데요. 이준수님.
안녕하세요. 나이를 또 강조해 주셔가지고 감사드리는데 태양님이랑 별로 생각보다 차이 안 납니다. 네, 서울시립대학교에서 전자전기 컴퓨터를 배우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이제 개발자로서는 태양님이랑 저랑 이제 실제로 코드를 짜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지금 소프트웨어 마이스트로라는 곳에서 이제 개발 쪽으로도 연수를 하고 있고, 현재 지금 코드포코리아라는 곳에서도 이제 개발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 온라인에 소개된 것처럼 공적 마스크 앱도 개발을 했었고요. 그걸 바탕으로 이제 열린정보위원회에서도 다양한 이제 나이를 강조해 주셨듯이 어린 시각으로 위원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병우님. 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건국대학교 행정학과에서 행정학을 가르치고 있는 조병우 교수라고 합니다. 학교에서는 주로 이제 지방재정, 그다음에 이제 뭐 도시행정, 시민참여 이런 것을 가르치고 있고요. 그와 별개로 이제 코드4코리아에서는 여러 가지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어디 가서 소개를 할 때 이제 개발을 못하는 시빅 해커라고 스스로를 많이 소개하긴 하는데, 그 시빅 해킹 활동에는 개발 외에도 할 일이 되게 많거든요. 코드4코리아의 활동을 소개도 해야 되고, 기록도 해야 되고, 기획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일들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개발이 가장 큰 역할을 차지하고 있긴 한데, 유일하게 코드4코리아의 티셔츠를 챙겨 입고 올 만큼 로열티가 가장 확실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메인 세션 룸에서 이렇게 오시느라고 저희가 소개를 일단 진행을 했는데, 저기 패널분들 이제 발언 기회가 주어지면 소속하고 이렇게 한 번 더 말씀을 해주시고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좀 이렇게 시작하면 무거울 수 있는데,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2개월 정도 지난 것 같고요. 저희가 오늘 윤석열 뭐 정치 얘기하는 데는 아니니까 다른 것을 얘기할 건 아니고, 윤석열 정부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라고 하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잠깐 설명드리면 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국정 비전을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로 정했습니다. 또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 실천 전략으로 6개 국정 목표와 20개 국민께 드리는 약속, 그리고 이제 이게 중요한데 110대 국정 과제를 설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소통하는 대통령, 일 잘하는 정부, 스마트하고 유능한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표방하겠다. 그래서 효율적인 국정 운영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고요. 이를 위해서 오늘 중요한 화두가 될 것 같은데, 이를 위해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디지털 플랫폼 위에서 국민, 기업, 정부가 함께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정부를 구현할 방침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좋은 얘기는 다 써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디지털 플랫폼 정부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가 말하고 있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란 과연 무엇인가?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텐데, 예전에 정부 삼정령도 있었고요. 스마트 정부 같은 얘기들도 있었고요. 근데 이와는 또 무엇이 다르고 무엇이 같고 어떤 결이 같은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어서 이런 자리를 마련을 했고요. 시작을 하도록 할 텐데, 저보다 이제 패널 분들이 좀 더 말씀을 많이 해주셔야 되니까 유경민 서기관님께 먼저 질문을 좀 하겠는데요. 윤석열 정부가 말하고 있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핵심과 정의가 무엇인지 짚어보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중간에 좀 다른 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저는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 기획과에서 디지털 플랫폼 정부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유경민 서기관입니다. 방금 오원석 대표님께서 디지털 플랫폼 정부 정의를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요거는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디지털 플랫폼 정부 TF에서 정의 내린 내용입니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모든 데이터가 연결된 디지털 플랫폼 위에서 국민, 기업, 정부가 함께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정부다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근데
지금 아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8월달에 그 디지털 플랫폼 정보위원회가 지금 출범할 예정입니다. 그 7월 1일자로 지금 그 법령은 이미 제정이 됐고 그 위원회를 지금 출범하기 위해서 뭐 실무적인 좀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 위원회가 출범하고 나면은 사실 정의는 조금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 현재까지는 이렇게 지금 그 정의가 돼 있고요. 요거에 대해서 근데 사실 정의만 봐서는 무슨 말인지가 좀 알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세부 과제를 좀 몇 가지로 좀 설명드리면은 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뭐 그런 좀 대강의 느낌이 오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설명을 몇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죄송합니다. 첫 번째로 가장 큰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과제로 지금 그 밀고 있는 게 공공 서비스 개방입니다. 공공 서비스 개방이라고 하면은 우리 바로 직전에 그 쿠브라고 하죠. 저희 우리 그 백신 접종하고 그 전자증명서 발급받는 그 쿠브를 지금 우리 과거에 보면은 처음에는 쿠브를 그냥 그 질병관리청에서 공공 앱으로 그 출시를 한 상태로만 이용을 하다가 그 다음에는 네이버 앱에서 되고 뭐 카카오 앱에서 되고 패스에서 되고 하면서 민간 서비스들에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그 좀 확장을 해 나왔던 거죠. 사실 그 방향을 중점적으로 좀 추진을 하려고 하는 게 공공 서비스 개방입니다. 그래서 뭐 또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면은 저희가 아마 이런 공공 서비스 개방이나 뭐 공공 데이터 개방 관련해 갖고 그 디지털 플랫폼 정보에 대해서 좀 빠르게 그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그 선도 프로젝트를 몇 가지를 좀 선정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지금 선정된 것들 중에 하나가 그 청약 정보를 좀 한 곳에서 좀 받아볼 수 있게 하겠다라는 그런 프로젝트인데, 이게 지금 한국부동산원이나 뭐 LH공사, 뭐 SH공사에서 각각 개별적으로 지금 정보도 제공하고 신청도 뭐 각각의 사이트에서 하게끔 돼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API로 만들어가지고 민간에 개방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 뭐 네이버 부동산이라든지 뭐 호갱노노라든지 그런 민간의 그 부동산 중개 서비스들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그런 데서 이런 그 청약 정보들을 한꺼번에 좀 받아보실 수 있고 신청도 일괄로 할 수 있는 뭐 그런 종류의 서비스들을 어떻게 보면 민간과 공공의 융합 서비스를 만들어낸다라는 관점으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국민 체감 선도 프로젝트라고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 뭐 또 한 가지로 또 말씀을 드리면은 실손보험을 청구를 할 때 병원에서 사실 뭐 진단서라든지 필요한 서류들을 좀 많이 떼가지고 보험회사에 파일로 전달을 하고 뭐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이런 것들을 병원에서 직접 이렇게 보험사로 그 데이터로 보내주는 거죠. 이런 서비스들을 좀 그 기획해서 국민들이 좀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은 공공 서비스가 좀 우리 생활 속에 스며드는 그런 방향으로 좀 추구를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디지털 플랫폼 정부 말이 나왔을 때 그 크게 나왔던 서비스가 그 원사이트 토탈 서비스라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것 때문에 뭐 인터넷에서 보면은 좀 논란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그 원사이트 토탈 서비스가 사실 그 과거부터 뭐 없었던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정부 24로 좀 그런 방향성을 계속 추진을 해 갖고 왔었는데, 이번 그 디지털 플랫폼 정부에서는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해온 것들이 약간 좀 한계에 부딪혔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는 각각의 그 공공 서비스들을 전부 다 좀 민간에 개방을 하는 거죠. 오픈 API 형태로 개방을 해서 그런 것들을 그 민간 서비스들이, 그러니까 온사이트 토탈의 주체가 정부만이 아니고 이제는 민간에서도 그걸 가능하게끔 만들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네이버나 뭐 카카오 아니면 또 다른 플랫폼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가면은 정부 24에 있는 기능들을 모두 다 이용을 할 수 있게끔 되는 거고, 정부 사이트에서는 당연히 뭐 보편적인 서비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부 24에서도 그
뭐 홈택스나 뭐 복지로나 이런 데서 개방한 서비스들을 그 API를 그대로 가져다가 정부24에서 정부 서비스를 전부 다 또 서비스할 수 있게끔 이런 관점으로 좀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사이트 토탈은 그렇고요. 그리고 또 죄송합니다. 그 UI UX가 좀 정부 홈페이지들이 좀 많이 좀 수준이 낮다라는 뭐 그런 얘기들도 좀 있고, 그리고 정부 사이트가 어떤 건지 좀 알아볼 수 없는 뭐 그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UI UX의 좀 일관성을 좀 가지고 또 편리하게 개선하는 그런 과제들도 좀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 서비스를 쓸 때 사용할 때 가장 좀 불편한 게 그 인증 체계가 사실 가장 불편하잖아요. 그 로그인하는 방식 같은 것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도 그 뭐 어떤 민간 인증서라든지 민간 아이디라든지 또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는 그 모바일 신분증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어떤 거를 활용을 해서든 어떤 공공 사이트에서 다 로그인을 할 수 있도록 그런 NEID라고 저희는 표현을 붙였는데 그런 간편 로그인도 제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사이트 토탈 서비스 같이 또 한 가지로 그 디지털 플랫폼 정부 그 나왔던 게 마이 AI 서비스라는 게 있었습니다. 요거는 그 선제적으로 좀 맞춤형으로 공공 서비스를 제공을 하겠다라는 내용이고, 그걸로 인해서 그걸 구축하기 위해서 뭐 국민 비서를 좀 양방향으로 서비스를 할 수 있게끔 바꾼다든지, 뭐 디지털 지갑을 구축해가지고 민간에 개방한다든지 이런 그 과제들이 있고, 뭐 과거부터 좀 계속 해왔던 그 공공 데이터 개방이나 데이터 기반 행정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강화를 하겠다,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아, 네. 뭐 기억에 다시 이렇게 들리시는 것도 있고 좀 길게 말씀을 해주셔서 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런 것들 제가 알기로는 이제 수요도 좀 들은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아무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나왔으면 좋겠고, 우리는 아무튼 데이터 얘기를 또 좀 많이 할 건데 뒤에 이제 신신혜 팀장님께 좀 여쭤보겠는데, 뒤에 12개 킹과 관련된 얘기들을 또 할 건데, 윤석열 정부 디지털 플랫폼에서도 또 강조하고 있는 것이 하나가 네거티브 방식의 공공 데이터 전면 개방, 그리고 마이 데이터 전산화 확산도인데, 사실 저희가 관심 있는 건 네거티브 방식의 공공 데이터 전면 개방이라고 하는 건데, 지금까지 공공 데이터 개방은 어떠했고, 그리고 그것을 네거티브 방식의 공공 데이터라고 해서 더 발전시키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신신혜라고 합니다. 요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키워드는 딱 두 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데이터고요. 두 번째는 민관 협력입니다. 데이터로 협력을 통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거나 아니면 현안을 해결하거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겠다가 이제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철학인데, 그럼 데이터는 뭐냐? 이제 정부는 2013년부터 공공 데이터 개방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법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네거티브 개방이라는 표현이 있을 때 네거티브가 부정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그게 이제 긍정적 표현이고요. 네거티브의 반대는 이제 포지티브 개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포지티브는 개방할 수 있는 데이터를 개방하는 게 포지티브입니다. 그럼 네거티브는 뭐냐? 개방하지 못하는 것 빼고는 다 개방하는 게 네거티브 개방입니다. 그러면 이제 개방하지 못하는 건 뭐냐? 그것은 공공데이터법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개인정보, 영업상 비밀, 국가안보, 외교 국방 보안, 이런 비밀정보, 그거 외에는 전면 개방하는 것, 다 개방하는 게 이제 네거티브 개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그동안 이제 많은 노력을 통해서 데이터들이 개방이 됐는데, 저희들이 이제 각 기관이 어떤 데이터를 갖고 있는지 데이터가 이제 현황이 좀 수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개방 안 된 데이터들은 미개방 데이터라고 하는데, 미개방 데이터 중에 진짜 개인정보, 영업상 비밀, 국가 비밀, 보안이 아닌 데이터는 모두 개방하게 하겠다라는 게 이제 네거티브 개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설명 감사하고요. 네거티브 좋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날 것으로 로우하게
정부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이 물론 안 되는 것들은 안 되겠지만 그 캐치프레이즈에 맞게 좀 더 많은 데이터들이 개방이 됐으면 좋겠고 이제 또 그 관측 얘기들을 좀 들어봤으니까 저희 조병우 교수님께 좀 여쭤보겠는데 교수님이라고 하지 말까요? 윤석열 정부의 또 다른 디지털 플랫폼 정보와 관련돼서 국정 철학을 보면 사실 안 나왔던 얘기들은 아닙니다. 그전에도 인공지능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데이터 분석을 통한 정책 효과, 정물 예측 등 국정 운영의 과학화를 실현한다. 행정원부 전반을 디지털 시대에 맞게 재설계해 공무원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일 잘하는 정부를 구현한다.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보면 제가 생각해 보면 데이터 행정법이라는 것도 이미 있고 그 정부 3.0 같은 사실 꽤 오래됐는데 이런데도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전환이 되어 가야 한다라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또 행정학을 하시는 분이니까 이쪽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까 소개를 받으신 분께서 저는 건국대학교에서 행정학을 가르치고 있는 조병우라고 합니다. 지금 디지털 플랫폼 정보와 관련해서 정부 3.0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 행정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개념 자체가 조금씩 달라요. 정부 3.0이라는 개념은 이제 박근혜 정부 때 주로 많이 등장해서 사용하기 시작한 건데 이제 거기 홈페이지에 있는 개념을 그대로 갖고 오면 공공정보를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공유하며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 소통하고 협력함으로써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동시에 일자리 창출과 창조 경제를 지원하는 새로운 정부 운영 패러다임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디지털 플랫폼 정부랑은 개념 비슷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정부 3.0이 있으면 1.0, 2.0도 있었겠죠. 그 정부 3.0이라는 건 일단 전자정부가 어떤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느냐를 개념화하는 그 단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1.0에서는 디지털 정부에서 시민으로 일방향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정부의 개념 1.0이라면 2.0에서는 그 정부와 시민이 쌍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는 것을 이제 2.0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3.0 같은 경우는 쌍방향으로 소통을 하는데 소통의 단위가 그 집단대 정부가 아니라 국민 개개인과 정부 그래서 이제 그 시민들의 개개인의 니즈가 그 충족되는 그런 쌍방향 소통의 정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디지털 정부 서비스의 발전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데이터 기반 데이터 행정법 그러니까 정식 명칭을 말씀드리면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인데요. 이거는 좀 행정 혁신을 위한 법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최근에 이제 행정학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좀 정부가 이제 정책을 집행하는데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데이터 기반 행정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정부가 일을 할 때 근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건데요. 그 근거는 이제 데이터가 되겠죠. 이전에는 이제 그와 관련된 법들이 없었는데 데이터 행정법을 바탕으로 해서 그 데이터를 활용한 증거 기반 행정 활동을 하기 위한 그 법적인 근거를 마련한 게 데이터 행정법입니다. 이 데이터 행정법에도 플랫폼이라는 개념이 들어가는데 이제 그 플랫폼은 데이터 통합 관리 플랫폼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디지털 정부 플랫폼이라고 하는 큰 틀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정부 안에서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를 규정하는 플랫폼을 설명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디지털 플랫폼 정보, 디지털 정부 플랫폼 이제 다양하게 이제 개념들이 쓰이는데 사실 그 디지털 플랫폼 정보는 아까 그 윤석열 정부에서의 개념 정의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모든 서비스들이 가능하게 되는 그 온라인 시스템, 온라인 공간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발전했으면 좋겠냐고 물어보셨는데 나중에 또 더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겠지만 일단 간단하게는 오픈 플랫폼, 협업의 플랫폼이 되어야 된다라고 일단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리고 나중에 추가로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여기까지는 일단은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정의, 디지털 플랫폼 정보가 무엇인가? 아직 사실 시비게킹에 대해서는 많이 안 나왔어요. 그리고 데이터 얘기도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았는데 우리가 이제 또 좀 재미도 있어야 하니 좀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강민 기자님께 좀 여쭙겠는데
이런 내용이 또 있어요. 기부금 수입 및 지출에 대한 국민 참여 확인제를 도입하고 비영리 민간단체 회계 투명성, 책임성 강화 장치를 마련한다. 직무 중심의 공정한 인사 시스템 확립과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등으로 일 잘하는 공직 사회를 구현한다. 다 좋습니다. 이런 국정 철학이 있는데 관련해서 많이 전에도 하고 계셨고, 그리고 이제 또 데이터 저널리즘 그리고 기자의 신분으로서 이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가 우리가 항상 이게 도마 위에 오르는데 이거에 대해서 관련지어서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으면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뉴스타파 데이터 팀에서 일하고 있는 김강민 기자입니다. 네. 일단 고위공직자 재산 정보 공개라는 이슈를 콕 집어서 이제 얘기해달라 이렇게 질문을 하신 걸로 좀 이해를 했는데요. 아니어도 됩니다. 포괄적으로 말씀을 하셔도 됩니다. 네네. 근데 이제 고위공직자 재산 정보를 공개하는 게 그렇게 이제 저희가 디지털 플랫폼 정부라는 이제 새로운 형태의 그런 데이터가 많이 공개가 되고 민간 협력이 이루어지는 그런 플랫폼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좀 중요할 수 있는 이슈라고 저도 많이 공감을 하고요. 왜냐하면 아마 고위공직자 재산 정보를 공개하는 게 무엇인지는 많은 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실 거예요. 저희가 매년 한 3월에서 4월 사이 정도가 되면은 공직자 누가 재산이 많다, 누가 재산이 갑자기 늘었다, 누가 어떤 특이한 재산을 갖고 있더라, 이런 기사들이 쏟아지는 계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공직자들이 매년 그 재산 정보를 등록을 하고 공개를 하고 또 심사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도구를 통해서 실제로 고위 공직자들의 부패를 막고 그런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는 거죠. 네, 이게 전혀 안 되고 있는 거는 아니고 상당 부분 이제 오랫동안 운영을 해온 제도인데 이 고위공직자 재산정보 공개 제도가 계속 문제가 되는 이유는 개선할 만한 지점들이 꽤 있는데 그런 문제들이 실제로 개선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슈가 되는 거거든요. 대표적인 예를 보면 이런 재산 정보들은 분명히 본질적으로 데이터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기계 판독 가능한 그런 데이터로 공개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PDF 문서로 공개가 되거나 HWP 문서로 공개가 되거나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공개가 되고요. 심각한 경우는 PDF로 공개가 되는데 이게 그 문서를 스캔한 이미지가 안에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심지어는 그 스캔한 이미지도 아니고 문자도 아닌데 그 SVG라는 벡터 이미지 방식으로 문자를 만들어내는 어떤 기괴한 형식으로 공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공개가 되는 거죠. 그리고 공개되는 곳들이 파편화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들 보통 이제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이 관보에 들어가면 공직자들 재산 정보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데 사실 관보에만 올라가는 건 아니고요. 기초의원들의 재산은 이제 17개 시도의 공보에서 공개가 되고 그리고 기초단체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런 산하기관장들 같은 경우에는 시군구 공보라는 곳에서 공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서초구 공보 이런 식으로 시군구들도 다 공보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데서 공개가 돼요. 그래서 이제 수백 개의 기관 홈페이지를 돌아다녀야 정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파편화된 정도가 굉장히 심각한 상태고 이제 꽤 오랫동안 이걸 개선해야 된다 혹은 언론이나 시민단체에서는 개선해라 이런 얘기도 하고 정부에서도 개선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실제로 제도화가 되려는 단계가 되면은 알 수 없는 여러 가지의 이유로 개선이 안 됐거든요. 근데 이번 정부에서는 좀 고무적인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후보 시절부터 공직자 재산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일원화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일원화하겠다는 거는 그 파편화가 되어 있는 문제, 시군구 공보 이렇게 수백 개 기관에서 공개가 되는 것들을 한 군데로 모으겠다라는 걸로 일단 이해가 됩니다. 이제 그것 자체로서도 이제 환영할 만한 일이라는 생각은 드는데, 다만 오랫동안 이제 이 분야에 관심을 가져온 사람으로서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에 더 나아가서 공개되는 데이터들의 양식도 동일하게, 그리고 데이터 형태로, 그리고 좀 더 개선된 형태로 공개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 감사하고요. 사실 좀 오래 전부터 이렇게 뭐 여러 목소리들을 내고 있는데 아직 잘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데 이번 정부에서는 또 디지털 플랫폼 정부와 데이터를 가지고 일을 잘 한다고 하시니 잘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게 공공데이터나 디지털 플랫폼 정보가 국민이 체감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또 투명성이라든지 알 권리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개선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제 다음으로는 진태양님께 좀 여쭙겠는데요. 다른 한편으로 정부가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기보다는 아까도 좀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국민과 함께 혁신하고 민관이 함께 성장하는 공통 기반을 마련한다, 같이 잘하겠다는 얘기 같아요. 그런데 국민 체감 선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국민에게 익숙한 민관 플랫폼 등과 연계한 공공 서비스를 개발하는 등 민간의 혁신 역량을 적극 활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공정마스크 판매지도 개발에도 참여를 하셨고 다양하게 시비 활동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부가 서비스를 직접 해야 하는 것들도 물론 있겠지만 정부24 같은 경우가 물론 대표적일 거고요. 국민과 함께 혁신하고 민관이 함께 노력해야 하는 것들은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지라고 좀 여쭙고 싶고, 민관 플랫폼과 연계한 공공 서비스는 어떻게 발전하고 어떤 것들이 있을까라고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제 소개를 다시 한 번만 드리자면, 전 카카오페이라는 기술 기업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을 하고 있고요. 근데 제가 이 자리에 와서 말하는 거는 제가 개발자로서 그 외 회사 외적으로 뭐 공공 데이터나 아니면 정부와 함께 협력을 하면서 여러 프로젝트를 많이 수행을 해왔었어요. 그래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조금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공공 데이터 포털도 되게 많이 이용을 하는 편이에요. 거기서 사용 신청을 한 API가 한 100개 정도가 조금 넘고 되게 많이 사용을 하는 편인데, 잠깐 소개를 해주신 것처럼 그러면서 2020년에는 공적 마스크 재고 현황 API 개방에 참여를 해서 관련 API로 서비스를 개발하기도 했었고, 작년에는 개인 안심번호 프로젝트에 참여를 해서 그거 네이버 앱이나 카카오톡 그리고 패스 같은 앱에 도입이 되기도 했었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제가 뭐 어디 누군가의 부탁을 받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불편하고 제 주변 사람들이 불편해서 하게 된 프로젝트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프로젝트들을 하려고 보면은 되게 공공에서 뭔가를 제공을 해주는 것 같긴 한데 되게 뭔가 나사가 하나씩 빠져 있거나 불편하거나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를 해요. 특히 뭐 민간에서는 전혀 접근을 할 수 없거나 아니면 접근은 할 수 있는데 그걸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가 전혀 없는 데이터도 상당수 존재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아쉬움을 많이 느낀 적이 있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 가이드가 조금 제공이 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항상 해왔었고, 이런 것들이 정부에서 논의가 되고 있을까라는 생각도 꽤 자주 했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디지털 플랫폼 정부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이런 타이틀로 이런 과제로서 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긍정적인 기대를 했었는데, 아까 유경민 님이 잠깐 소개를 해주신 것처럼 핵심 과제 중에 공공 서비스를 민간에게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방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이런 아쉬움들이 조금 해소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조금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는 민간 플랫폼에 더 익숙하기 때문에 정부의 데이터나 정부의 어떤 행정 서비스라도 민간 플랫폼을 이용해서 그것들이 뭐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거나 하다못해 뭐 카카오 맵을 이용한다거나 이렇게 이제 좀 같이 협업이 되면
좋을 것 같고 그런 내용이라고 저는 일단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리고 또 다른 질문으로 가면 질문이 아주 간단합니다. 이준수님께 드릴 질문은 우리 디지털 플랫폼 정부 이제 지금까지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 민간을 만나고 국민을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떤 것들은 좀 주의했으면 좋겠다. 우리는 이런 거 원하지 않아요. 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불편해요. 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소개 한 번 더 드리면은 지금 대학교에서 컴퓨터 배우고 있는 이제 2학년이고요. 코드포코리아에서도 개발자로 활동했었는데 이제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공적 마스크 사례가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딱 시작할 때 있었던 프로젝트고요. 그때는 이제 공부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이니까 2, 3월쯤이라서 제가 되게 여유 있게 개발에 참여를 했었는데 되게 공적 마스크 사례가 되게 질문 주신 거랑 연관이 깊은 게 그 전까지는 사실 민간의 개발자들이 어떤 프로젝트를 직접 정부랑 연결하거나 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공적 마스크 사례를 거치면서 되게 다양한 프로세스들이 새로 수립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공적 마스크 재고 정보라는 데이터가 공공 데이터 포털에 이전에 존재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개방 과정에서 저희 민간의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들어주신 분이 옆에 이제 두 분이 계시는데 이제 신시혜 팀장님이 이제 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실무를 담당해 주시고 이제 유경민 서기관님이 이제 실제로 그 위에서 컨트롤 해주셨는데 이 모든 과정에서 사실 개발자에게 되게 친화적으로 다가와 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예전에 이제 공공 데이터 포털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활용 신청해서 가져가시면 됩니다. 약간 이런 스탠스였으면은 이제 재난 상황이 닥치고 이제 실제로 빠르게 개발해야 되는 이제 저는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개발자분들도 와 계신데 해커톤 해보셨으면 알겠지만 이제 3일 안에 막 밤새면서 개발하고 실제로 공적 마스크 앱 개발할 때 저희가 거의 새벽에도 채팅이 올라올 정도로 열심히 개발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 시간에도 옆에 계신 공무원분들이 실제로 깨어 계시면서 일일이 다 답변해 주셨을 정도로 되게 파격적인 시도긴 했죠. 그래서 이 공적 마스크 사례를 기점으로 예전에는 좀 소극적인 태도를 가졌었다면은 이제 조금 새로운 프로세스가 확립이 되고 이 공적 마스크 사례에서 지도를 사용을 했잖아요. 그 뒤에 이제 백신 예약도 지도에 띄우게 됐는데 공적 마스크 사례에서 지도 안 썼으면 저는 백신 예약도 사실 일반 홈페이지에서 표에 새로웠지만 형태로 제공됐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굉장히 좋은 사례를 남겨준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이제 디지털 플랫폼 정부에서는 민간에게 이제 API를 개방을 해서 하겠다는데 그 과정에서 사실 개발자들의 이야기가 좀 더 많이 반영이 되어야 어떤 식으로 그 데이터가 공개가 될지 앞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막 PDF인데 사진 넣어주고 막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해소하고자 한 게 이제 공적 마스크 앱을 API로 땡겨올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프로젝트였다 보니까 되게 좋은 기폭제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더 나은 시빅 해킹이 가능하게 하려면은 공무원분들이 실제로 활용하게 되는 서비스를 만드는 사람에게 좀 더 가까워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아마 저희 시빅 해커의 포지션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소통이 잘 됐으면 좋겠다. 눈높이를 같이 좀 맞춰갔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인 것 같고 저도 생각해보면 공적 마스크 판매 지도는 한 단어로 떠올린다면 저는 민관협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민들하고 같이 정부가 이렇게 일을 잘할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게 했던 그런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좀 윤석열 정부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봤고요. 그리고 사실 오늘 세션의 제목이 디지털 플랫폼 정부와 시빅 해킹이거든요. 그래서 또 하나의 주제인 시빅 해킹이 무엇이고 시빅 해킹 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그게 왜 디지털 플랫폼 정부와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시빅 해킹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자주 들어봤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닌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저희가 정의까지라고는 할 수 없고 시빅 해킹이 과연 무엇을 어떤 것들을 하는 활동인지에 대해서 정의를 포함해서 간단하게 정의를 포함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병우님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제 시빅 해킹이라고 하면 디지털 시민 참여의 한 가지 유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디지털 시민 참여라고 하면 우리가 사회를 바꾸기 위해서 하는 다양한 시민 참여 활동들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아니면 디지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걸 이제 디지털 시민 참여라고 하는데 그 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보면 그 시빅 해킹이라는 이름으로 되게 다양한 활동들이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뭐 미국 기반에는 이제 코드 포 아메리카라는 단체가 있고, 그다음에 유럽 기반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 뭐 코드 포 올이라고 해서 이제 전 세계 그 시빅 해킹 네트워크를 구축하려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대만의 거부제로 같은 경우는 워낙 유명하게 한국에서 소개를 많이 되어 있죠. 한국에서도 뭐 코드나무라든가 코드포 서울, 코드포 인천, 그다음에 널채움, 그리고 저희 코드포 코리아까지 어떻게 보면 시빅 해킹 활동이라는 게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활동이다 보니까 하나로 딱 정의 내리기가 애매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양한 형태로 그 활동이 전개되기 때문이죠. 또 혹자는 이제 시빅 해킹이라고 하면 이제 해킹이 가지는 약간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잖아요. 뭐 후디를 뒤집어쓰고 내 개인 정보를 노릴 것 같은 그런 이미지가 있어서 시빅 해킹 말고 시빅 테크라고 부르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뭐 개인 블로그 포스팅이나 시빅 해킹 활동에 대한 그 어떤 논문이나 아니면 연구분들을 딱 좀 정리해서 제가 한번 봤을 때 그 시빅 해킹이라고 하는 그 활동이 이제 한 4가지 특징을 가져요. 첫 번째는 일단은 데이터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다양한 배경을 가진 시민들이 모두 참여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민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목적이 명확한 활동이라는 점. 그다음에 이제 문제 해결책을 만드는데 정부 공공 데이터를 활용해서 웹 또는 앱 서비스를 만드는 창조적 활동이 수반된다는 점. 마지막으로 이 과정에서 이제 정부 서비스 품질 개선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다는 점. 이렇게 4가지 정도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2017년에 쓴 논문에는 시빅 해킹을 좀 딱딱할 수 있는데 공공 데이터를 이용하여 웹 앱 어플리케이션을 창조함으로써 시민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정부 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시민 참여의 한 형태, 뭐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네, 간단하게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고, 사실 이제 데이터 얘기를 좀 해볼 건데, 저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주변을 데이터 시대니까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결해가는 어떤 코드와 기술적인 방법과 또 여러 가지 활동들, 플로깅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이라고 좀 정의를 하기는 합니다. 그렇다면 김강민님께 좀 여쭙겠는데요. 굳이 시빅 해킹을 위해서만은 아니더라도 정부와 시민을 포함하는 국민 모두가 특정 기업이나 이렇게 선택된 자만이 아니고 국민 모두가 데이터를 좀 더 잘 활용하기 위해서 디지털 플랫폼 얘기가 또 나오는데, 디지털 플랫폼 정부, 아까 네거티브 정책을 피신다고도 말씀하셨는데, 이제 또 민간의 입장에서는 앞으로의 공공 데이터 정책이 어땠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빅 해킹을 위해서도 공공 데이터가 많이 필요하고, 이제 저희 같은 데이터 저널리스트들은 이제 보도를 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데, 오늘 이제 신신혜 팀장님 말씀 들으면서 이제 공공 데이터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공개하려는 방향을 잡고 있다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반가운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제 실제로 제가 그동안 뭐 여러 가지로 데이터도 받아보고 뭐 정보공개 청구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담당하는 부처에 전화를 해서 받기도 하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그 정부 쪽에서는 이제 바깥에 나가는 데이터, 바깥에 나가는 자료는 이제 한 번 더 검수를 해야 되고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해야지 나갈 수 있다, 이런 개념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이미 내부에서 뭐 결제를 다 받고 한번 검토를 했던 거라도 밖에 나가는 거는 이제 새롭게 다시 품위를 올리는 거고 또다시 도장을 받아야지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네거티브라는 거는 그렇게 선별된 것들을 공개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있는 것들을 공개하겠다라는 걸로 저는 이해를 했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한 가지를 더 당부를 하자면, 이제 공개되지 않는 대상 데이터에 뭐 개인정보, 업무상 비밀, 뭐 보안 이런 것들이 몇 가지의 단서가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대부분의 정보가 또 보기에 따라서는 그런 것들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뭐 어떤 업무를 어떤 공무원이 담당했나, 여기에도 그 공무원분들의 이름이 다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걸 실제 정보를 공개를 할 때는 이제 정말 납득할 수는 없지만 이런 것도 보기에 따라서 개인정보다, 이런 이유를 달아서 다 거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잡혀있는 그런 네거티브 방식으로 공개하는 거에 한 가지를 더 부탁을 드리자면, 그런 개인정보나 업무상 비밀보다 실제 얻을 수 있는 공익이 더 크다는 생각이 들면은 전향적인 자세로 공개를 하는 그런 자세가, 마음이 더 필요한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향적인 자세 되게 좋으네요. 사실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 데이터, 이런 데이터를 누가 써? 사실 그 데이터를 누가 쓸지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모든 데이터를 네거티브하게 전향적으로 개방이, 또 로우하게 가공하지 않고 개방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는 진태양님과 이준수님께 같은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현장에서 CB 개킹을 하다 보면 데이터를 많이 이용을 하는데, 공공 데이터를 활용하다 보면 아쉬운 것들이 있어요. 물론 두 분도 참석하고 계시니까 좋은 점도 같이 버무려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실제로 사용을 해봤는데 그게 데이터일 수도 있고 서비스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데이터를 사용해봤는데 어떤 것들은 많이 아쉬웠다, 이런 것들은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그래도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 같다 라고 하는 게 있으면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공공 데이터를 활용할 때 함께 제공되는 사용 가이드가 아예 없진 않지만 좀 잘 불명확하거나 그걸 따랐을 때 안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제가 한 100개 정도의 공공 데이터를 사용해 봤을 때 그 비율이 한 20% 정도는 되는 것 같거든요, 체감상. 근데 이런 것들이 최근이 아니라 제가 여기 오기 전까지도 어떤 공공 데이터를 한 개 연동을 하는 그 작업을 조금 했었는데, 분명 문서상에는 파일 형식을 제이슨 타입과 XML 타입 두 가지로 제공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근데 문서를 아무리 찾아봐도 이 제이슨 타입으로 받아오는 방법이 안 적혀 있는 거예요. 기본으로 API 호출을 하면은 XML로만 계속 응답을 해주고, 그래서 이거를 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돌고 돌아 거의 한 1시간 정도 돌고 돌아 완전 상관없는 곳에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이걸 너가 원하는 방식으로 받아올 수 있다라는 게 적혀 있더라고요. 근데 심지어 정부 쪽이 아니라 저와 똑같은 문제를 겪은 다른 민간인이 개인 블로그에 적어 놓은 거였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아쉬움이 꽤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 공공 데이터에만 해당되는 문제는 아닌데 정부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자체가 어떻게 좀 공개가 되고 있는지가 조금 더 투명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꽤 많이 했었어요. 실제로 최근에 그 어떤 사기업과 서울도로교통공사가 협력을 해서 탑승자들의 지하철 승차 정보와 하차 정보를 실시간으로 그 기업에 제공을 하면서, 그리고 제공을 하다 보니까 실시간 위치도 파악이 가능해요. 근데 그 기업이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사용자가 지하철을 탑승을 하면은 이 사용자가 지금 어디 있는지 알고 있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위치 맞춤형으로 광고를 제공하는 에드테크를 하는 서비스였는데, 근데 결국에는 이 위치 정보라는 것도 개인적으로는 좀 민감한 정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데이터가 사실 위치 정보뿐만 아니라 더 많은 데이터가 오고 갈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게 어떤 식으로 이게 거기 기업에 전달되게 협약이 되었는지, 그리고 어느 범위까지 전달이 되는지, 그리고 전달된 이후에 관리는 어떻게 감독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 투명하게 민간에서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그런 방법 같은 게 조금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최근 들어 꽤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아까 장점도 좀 말씀을 해달라고 하셨는데, 사실 장점이라고 하면은 되게 편하긴 해요. 공공 데이터 포털이라는 게 제가 원하는 데이터들이 생각보다 꽤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하는 것 자체는 편한데,
불편함이 개인적으로 더 많았던 것 같긴 합니다. 네. 제가 대신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공공데이터 포털 그렇게 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공에서 그렇게 데이터를 민간에서 이렇게 같이 활용할 수 있게끔 사실 공공데이터 기본법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뿐이 없습니다. 전 세계에 그만큼 많이 크게 노력을 하고 계시고 사실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항상 데이터도 그렇고 서비스도 그렇고 만족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항상 또 들어주시고 그리고 항상 개선을 하려고 하시고 그래서 그 고마움을 아는 거지 사실 불편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게 저도 또 좀 느낀 게 있어서 사실 공공데이터를 활용하다 보면 개발자들 그러니까 그 데이터를 만나는 사람들 개발자이건 분석가이건 간에 가장 먼저 접하는 게 그 가이드인데 가이드가 불성실하면 데이터를 쓰고 싶은 마음이 이제 조금씩 사그라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음 이준수님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점을 너무 많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래도 공공데이터 포털은 굉장히 불편합니다. 일단 장점이랑 단점이 같은데요. 장점이 데이터가 많다는 거고요. 단점도 데이터가 많아요. 그래서 약간 쓰고 싶은 게 있는데 찾을 수 없다. 약간 그런 쪽에 가까운 것 같거든요. 저는 비슷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제목이 다릅니다. 개방하는 주체별로 막 데이터 이름에다가 어디 군, 어디 시 이렇게 적으면은 검색이 잘 안 되기도 하고요. 동일한 내용인데 컬럼의 이름이 달라요. 그 속성의 이름이 다릅니다. 그래서 비슷한 데이터들끼리도 이렇게 다른데 많기까지 해서 실제로 어떤 데이터를 찾아가지고 쓰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뭐 이 정도가 이제 단점이 될 것 같고 장점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공적 마스크 데이터를 이제 개방을 하면서 처음으로 이제 공공데이터 포털에 이제 스웨거라고 하는 뭐 자동 문서화 도구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이제 파일 데이터, 그리고 API 데이터, 뭐 지리정보 데이터, 뭐 이런 데이터들이 있는데 공공데이터 포털에 파일 데이터는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냥 엑셀 파일로 제공을 해주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주기성 데이터라는 게 있거든요. 뭐 1개월 주기, 6개월 주기, 1년 주기로 바뀐 데이터가 있는데 뭐 모 기업에서 이제 의료 정보 제공하는 스타트업인데 이제 1년마다 바뀐 데이터 일일이 가서 하기 불편하니까 이걸 자동화했던 사례도 기술 블로그에 적을 만큼 굉장히 좀 불편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해결할 수 있게 이제 스웨거 형태로 파일 데이터를 자동으로 API로 변환해 주는 거를 작년에 작업을 해주셨고요. 신신혜 팀장님이 되게 도와주셨습니다. 이쪽. 그리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파일 데이터도 API 형태로 실시간 받아올 수 있게 바뀌고 있는 점은 괜찮은 것 같고요. 좀 더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슷한 내용을 가지는 데이터는 좀 더 그룹핑을 할 수 있는 어떤 레이어를 나누는 게 좀 중요할 것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은 약간 너무 흩뿌려져 있다. 그냥 타입별로는 나눠져 있는데 카테고리가 좀 약하게 되어 있는 거죠. 대분류 정도는 있는데 이제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은 그룹핑이 잘 안 되어 있는 게 좀 불편하더라고요. 전국적인 데이터 분석해야 되는데 이제 어떤 구는 빠져 있고 어떤 시는 빠져 있고 이런 경우들이 많아가지고 이런 품질 관리의 측면에서도 실제 활용할 때 좀 더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불편합니다. 그런데 노력하고 계신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카탈로깅 서비스나 이렇게 그룹화한다거나 다들 생각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또 하나는 그게 있어요. 이게 좀 우스갯소리일 수는 있는데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여기 지금 이제 서기관님께서 공공데이터 정책과인가요? 계셨었는데 우리가 데이터를 발굴하고 뭐 이렇게 중점 데이터도 하고 더 많은 데이터를 꺼내려고 사실은 어떤 게 더 먼저 중요하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그쪽에는 예산이 좀 많이 투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개발자들이나 산업에서도 그렇고 민간 기업에서도 이제 데이터를 처음 만나는 곳이 공공데이터 포털인데 제가 그냥 주변에서 보면 공공데이터 포털에는 예산을 좀 덜 쓰는 것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거기가 첫 창구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는 좀 들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신신혜님께 좀 여쭤보겠는데 그 공적 마스크 판매지도 오늘 계속 나오는데 요소수 사태 등도 있었고 그것들을 이제 데이터적으로 진두지휘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저희 이 자리도 같이 하고 있지만 시민하고 자주 만나려고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저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그런데
공적 마스크 판매제도 같이 민관이 좀 더 나은 프로세스로 좀 더 많은 협업을 하기 위해서 민관 협력을 하기 위해서 공공 데이터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또 항상 계속 불편하다라고 하니까 그래도 이런 것도 좀 알아주세요라고 하는 것도 있을 것 같고, 좀 너네들도 이런 것 좀 해줬으면 좋겠어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관은 어떤 거를 더 노력할게요 이런 것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앞에서 많은 말씀 해주셔서 뜨끔뜨끔하기도 했고요. 공감하기도 했습니다. 앞에서도 계속 말씀을 주셨지만 저희 공공데이터는 2013년부터 개방 정책을 폈는데 공공 데이터의 중요성을 인식시킨 거는 공적 마스크 데이터로 시작이 됐다고 하고, 저희 내부에서도 공적 마스크 이전과 이후로 공공 데이터 정책은 완전히 달라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공급자 중심의 데이터 개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공공 데이터 포털도 공급자 중심의 이제 개방이었어요. 그리고 각 데이터들도 각 기관이 그냥 담당자들이 개방하고 또 담당자들이 가이드를 쓰다 보니까 이제 수준차도 좀 나기도 하고 이렇게 좀 문제들이 생기기도 하고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라는 개념이 나온 시작도 공적 마스크가 시발점이었을 거다고 생각을 해요. 데이터로 민간 협력을 하니까 이렇게 빨리 문제가 해결되더라. 이제는 정부 혼자는 일을 할 수 없더라. 그래서 이제 민관에 이제 함께 협력을 하고 함께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 측에서는 먼저 일단은 필요한 데이터를 적시에 개방하고 제공해 주려는 그런 노력을 저희들은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까 김강민 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는 지금 정보공개법이 있고 공공데이터법이 있는데, 어떤 거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개방을 하다 보니 PDF로 개방을 하는 사례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보공개법도 이제 데이터로서 제공하는 걸로 이제 바꿔 나가는 이제 인식의 전환이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관보나 아니면 정보공개법에 따라 제공하는 데이터들도 정보들도 데이터로 개방이 되고, 그러면 당연히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서도 제공이 돼야 되는 이런 체계로 이제 바꿔나가는 정부의 노력을 좀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공무원들의 마인드, 데이터로 제공하고 협력하고자 하는 마인드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또 최근에 느낀 게, 최근에 이제 저희가 요소수 데이터를 개방을 하는데, 요소수는 각 주유소에서 입력을 해주셔야 되는데, 놀랍게도 주유소에 계시는 근무하시는 분들이 아르바이트생들도 있을 수 있고 많은데, 정말 2시간, 3시간마다 정확하게 입력을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시민의식은 이렇게 발달을 했구나. 근데 또 최근에 우리 이제 코드포코리아랑 지하철 승강기 고장 정보를 좀 제공을 해서 교통약자들이 진짜 승강기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로 이동을 하는데 그게 고장이 나면 난감하거든요. 그런 고장 정보를 개방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고장 정보는 누가 입력을 해줘야 되냐? 이제 지하철 공사공단에 계신 이제 근무자분들이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직은 시스템화가 되어 있지 않은 곳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고장이 나면 고장은 이제 통제센터로 오거든요. 그러면 고장 나는 즉시 그것만 좀 입력해달라 하는데, 그건 또 약간 또 그게 잘못됐을 때 민원이 들어오고 이런 우려 때문에 거부감이 있으세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시민들은 앞서 많은 협력할 마인드가 되어 있는데, 아직 공공의 문화는 아직까지는 소극적이구나, 그리고 이런 게 민원이 될까봐 겁나구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저희는 이제 마인드를 바꾸는 노력, 그리고 공무원들의 데이터 역량을 키우는 노력을 더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을 정부 측에서는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시민 측에서는 아까도 이렇게 태양님이나 준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포털을 쓰다가 데이터가 문제가 있거나 그 다음에 이용 가이드가 문제가 있으면 오류 신고 기능이 있거든요. 그런 걸 반드시 눌러주시고, 어떤 게 문제가 있다, 어떤 게 틀리다라고 알려주시면 그게 해당 기관으로 전달이 돼서 수정이 되거든요. 이런 피드백을 자꾸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해주시는 노력이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도 많이 협력해 주시고 또 저희 덕분에 공공 데이터가 많이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많이 좀 사용해 주시고 또 지적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도 좋게 말씀을 해주셔서 앞으로 같이 잘 협력이 됐으면 좋겠고, 아까 그 지하철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렇게 시민 스스로 시비게킹을 한다는 건 어떤 보람 같은 것도 있고, 또 스스로 해야 된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또 사실 그 일을 내가 어떤 기업에 소속돼서 해야 한다라고 하면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그 사람도 부담일 거예요. 사실 소극적일 수밖에 없고 또 일이 되는 거고, 그리고 또 그게 뭐 하다못해 센서를 달아도 잘못될까 봐 걱정도 되고,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유경민님께 좀 여쭙겠는데, 사실 이 질문이 좀 어렵습니다. 몇 년 전부터 그 일 잘하는 정부를 위해서, 아까도 이제 또 좀 나왔었는데, 데이터 기반의 일을 해라 우리 공무원님들이라고 많이 얘기들을 하세요. 데이터를 잘 이용해야 된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조금씩 바뀌긴 하겠죠. 그리고 조금씩 역량도 강화를 할 테고. 그런데 역으로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공무원들의 일하는 방식에 이런 것들이 디지털과 데이터를 좀 더 잘 이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문제라고 보면 좀 그렇지만 개선해야 될 게 무엇이 있고, 이게 사람이 문제일까요? 아니면 이제 공공 영역에서의 일하는 방식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또 어떤 것들이 있을지 사실 되게 난감한 질문이긴 합니다. 그래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는 아마 공무원의 입장이라기보다는 공무원을 경험한 개인의 입장에서 설명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지금 데이터 기반 행정법이 2020년도에 제정이 돼서 그게 12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법이 없어서 뭐 데이터 기반으로 행정을 못했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더 데이터 기반으로 행정을 구체적으로 좀 잘해내겠다라는 뭐 정부의 의지 정도로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그 전부터도 그 통계 기반으로는 우리가 다 정책을 사실 수행을 해왔죠. 그게 뭐 결과물은 좀 어떻게 받아들이실지는 모르겠지만은 과거로부터 그렇게 해왔고, 심지어 또 데이터 분석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알기로는 한 10년 전부터도 이미 이런 그 뭐 이종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걸로부터 뭐 어떤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낸다는 그 빅데이터 관련된 그런 사업들은 상당히 오래된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뭔가 잘 되고 있다라는 느낌을 못 받는 게, 그 원인이 뭘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좀 아까 정부 3.0 말씀하실 때 그 칸막이 문제를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게 데이터를 정부가 기관별로 각자 가지고 있어요. 심지어 기관 뭐 부서 내부에서 이렇게 개별적으로 갖고 있는데, 정책을 낼 때 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만 보고 정책을 내는 거죠. 또는 뭐 통계청에 이미 공개된 그런 통계들만 이용을 하는 거고, 사실 좀 그 같이 좀 공동 활용을 해야 되는데 좀 그렇지 못하는 게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한 가지고, 또 두 번째로는 그렇게 통계하고 데이터를 잘 모아놨는데 결론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의사 결정 과정이 좀 불투명하다라는 거겠죠. 그런 문제가 또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뭐 데이터를 어떻게 이용해야 될지 모르겠다, 아니면 데이터를 활용해야 되는 분야인데도 그냥 빼놓고 간다. 당연히 문화적인 부분하고 사람적인 문제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해결할까 생각을 하면은, 모든 정책은 사실 근거에 기반해서 나와야 되거든요. 그 근거가 되는 건 당연히 데이터하고 통계일 거고, 그리고 또 결론 내리는 과정은 분명히 투명해야 돼. 그래야지 좀 그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했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마 좀 이번 정부 그 디지털 플랫폼 정부에 보면은 그 온라인 종합 상황실을 만들겠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아마 초기 모델은 좀 미약할 수는 있겠으나
그런 그 어떤 온라인 종합상황실 같은 것들을 통해서 뭐 새로 뭐 그 통계라든지 어떤 중요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실시간으로 계속 관리되고 그리고 모니터링되는 그런 체계들이 점차 갖춰지면은 이제 점점 더 투명성도 좀 커지고 뭐 계속 보고 있으면은 나중에 딴소리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좀 그런 것들이 좀 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 근데 갑자기 궁금한 게 하나가 생각이 나는데 그 내용을 아실지 모르실지 모르겠는데 물론 보안 때문일 것 같기는 해요. 어쩌면 그 신신혜 팀장님이 알고 계실 수도 있고 잘 모르겠는데 그냥 정말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왜 이 공무원분들은 정부는 우리가 많이 쓰는 외부에서 많이 쓰는 뭐 지메일이라든지 구글 문서라든지 구글 클라우드라든지 이런 걸 왜 못 쓰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좀 더 잘 쓰면 사용해도 되면 협력할 때 시민들이나 기업들이랑 협력할 때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거든요. 왜 못 쓰게 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저도 답답한데. 네, 아무래도 보안적인 측면에서 뭐 그런 것들이 과거로부터 계속 이어져 왔는데 변하지 않는 게 좀 큰 것 같고, 그래서 지금 그 바로톡이라고 혹시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 공직자용 메신저가 정부에서 SI 방식으로 개발해갖고 별도로 갖고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걸 드디어 올해 포기를 하고 민간 메신저를 이용하는 방향으로 좀 돌아서기로 했습니다. 좀 속도는 좀 느리지만은 방향은 좀 맞춰 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렸던 질문이 그 일자라는 정부였기 때문에 사실 그런 거가 조금 더 개선이 되면 더 잘하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고요. 우리가 조금 더 저희가 아마 12시까지인 것 같은데 이제 20분 조금 더 남은 것 같아요. 그런데 12개 킹 디지털 정부 그리고 데이터 얘기를 조금 더 해보았으면 좋겠는데 신신혜 팀장님께 여쭐게요. 결국 공공 데이터는 많은 경우에 12개 킹을 위한 이제 재료가 될 텐데 저희가 12개 킹에 대해서 좀 더 들어가 보면 물론 그 공공 데이터가 산업에서 많이 활용이 됩니다. 그런 측면도 사실 제가 주변에서 보면 그 측면이 더 큰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우리 주변의 것들 해커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또 필요한 것이 공공 데이터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민관 협력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으시고 혹시 그런 방면으로 그런 방향으로 민관 협력이나 12개 킹 쪽으로 계획하고 계신 것이 있거나 노력하고 계신 것이 있다면 앞으로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공적 마스크 이후에 이제 많이 말씀을 드린 게 이렇게 일회성으로 민간 협력이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그냥 단기 프로젝트로 하고 끝나고 할 것이 아니라 이런 게 좀 체계화되고 그다음에 내재화되고 지속화됐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을 참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첫 번째는 저희가 아까도 이제 준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파일 데이터를 오픈 API로 자동 변환해서 즉시 제공하는 체계는 갖춰놨고 그 다음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협력을 좀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저희가 올해부터는 저희가 오픈 데이터 포럼이라는 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 그다음에 각 이제 데이터 이런 거에 관심 있는 분들의 모임인데 오픈 데이터 포럼을 통해서 저는 이제 프로젝트를 하나 좀 만들어서 이렇게 우리 시민개발자분들, 시빅해커 분들하고 데이터로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좀 매뉴얼화하고 전달 체계 또는 협력 체계, 그 다음에 아레나 역할 이런 것들을 좀 매뉴얼화해서 협력 체계도 갖추고 그 다음에 저희가 공공 데이터 포털에 있는 데이터로 한번 같이 협력을 진짜 해보고 홍수 데이터, 침수 데이터, 이런 산불 데이터 이런 것들을 찾아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분석하고 활용하고 써볼 수 있을지 이런 것들도 좀 해보고 하는 이런 좀 스킨십을 좀 많이 하고 체계화하고 매뉴얼화하는 것을 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문화를 좀 조성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각 지역사회가 데이터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리빙넷 프로젝트 지금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오픈 데이터 포럼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데이터 기반 지역사회 문제 해결 공모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좀 제안을 하시면 같이 협력해서 문제도 풀고 해서 결론은 신뢰를 만들고 협력 체계를 만들고 계속해서 좀 이게 지속화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될 것 같고 그런 것들을 하도록 노력을 또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 스킨십, 문화 조성이 많이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그런 것들을 연습을 안 해보거나 체감을 못 해보거나 이렇게 닥치면 사실 난감한 경우도 있고 사실 그런 것들을 연습을 많이 해보면 그래서 훈련을 하는 거기 때문에 스킨십과 문화 조성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조봉우님께 또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가 이 디지털 플랫폼 정부 12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해외들은 아까 살짝 뭐 이제 거부제로 코드 포 아메리카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뭐 좋은 사례들이라든지 해외에서는 또 어떻게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이런 얘기들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12캐킹과 관련해서는 할 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어떻게 다 소개를 할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뭐 예전에 코드 포 아메리카가 했던 그 뭐 소화전 입양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뭐 하나하나 열거하기만 해도 이제 숨이 찰 정도로 많은 활동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이거는 이제 조금 한번 그냥 정말 그냥 단순히 구글링에다가 12캐킹 한번 쳐보시길 그냥 이렇게 추천을 드려요. 그러면은 스토리도 나와 있고 이야기도 나와 있고 너무 많은 이야기들이 이미 잘 정리해서 나와 있습니다. 근데 디지털 플랫폼 정부라고 하는 것이 유사한 해외 사례가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저는 거의 없다, 찾아보기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주로 디지털 플랫폼 정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책도 쓰시고 글도 쓰시고 하시는데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 어떤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글들을 많이 쓰세요. 그러면서 이제 예로 드는 것들이 뭐 단편적인 전자정부 서비스를 이렇게 제시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종종 많이 소개되는 것들이 이제 영국의 이제 거버먼트 디지털 서비스라고 해가지고 영국의 전자정부 시스템인데 더 오픈 플랫폼으로 되어 있어서 다양한 그 정부 기구들이 같은 시스템을 공유하게 되는 그런 사례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해외 사례들이 우리가 지금 구축하고자 하는 지금 윤석열 정부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어떤 좀 모범 사례 아니면 벤치마크 할 만한 사례가 되느냐에 대해서는 아직 좀 물음표가 있습니다. 제 머릿속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데이터 관련 기본법이 한국밖에 없다고도 말씀하셨었는데 그 전자정부와 관련해서는 우리는 이전부터 계속 1등을 해왔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공개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정부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이제까지 노력을 해왔고 사실은 그 어떤 국가보다 되게 잘하고 있다라고 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어려움도 있었고 부정적인 말씀도 많이 해주셨지만 되게 잘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 윤석열 정부에서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어떻게 규정하고 어떻게 만들어가는가가 세계의 다양한 여러 국가들에게 어떤 표본이 될 수 있는 벤치마크 해줄 수 있는 사례가 될 수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게 정말 나쁜 벤치마킹 사례가 아니라 좋은 벤치마킹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정부 안에서도 그리고 밖에서도 함께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좋게 말씀해 주신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사실 전자정부도 있었고 사실 계속 뭐 아시겠지만 저희가 정말로 계속 1등을 했더라고요. 하고 있고 그리고 사실 공공데이터 쪽도 OECD에서는 계속 1등을 합니다. 그런데 너무 잘한다라고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제가 보면 그런데 그런 게 있는 것 같은 게 우리나라가 열심히 노력은 정말 많이 합니다. 그런데 또 조금 아쉬운 게 이 얘기를 하면 굉장히 길게 가는데 아까 영국 정부나 미국 정부나 이런 쪽 그리고 뭐 그 대만이나 이런 데랑 보면 하는 건 되게 많이 하는데 좀 체계적이지 못한 것들이 있고 거버넌스가 좀 약하고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이 얘기도 또 얘기를 하다 보면 너무 길어지니까 네 좋은 말씀으로 끝내는 것으로 하고 김강민님께 좀 여쭤보겠는데 그 공공데이터나 디지털 플랫폼 정부라고 조금 결은 다를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 이 공공데이터가 실제로는 이 뭐 자율주행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 산업 발전 산업과 관련지어서의 측면이 좀 강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공공 데이터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까 그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도 있지만 알 권리와도 무관하지 않고 또 국민 모두의 삶의 질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게 이제 투명성 관련된 것도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 공공 데이터 개방 정책이 물론 저희가 바꿀 수는 없겠지만 어느 쪽으로 좀 치우쳐져 있는 것 같다라고 느끼셨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또 그 데이터 저널리즘에 필요한 데이터들도 있고 이런 그 측면에서 좀 관련된 얘기들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산업 발전을 위한 데이터가 이제 좀 잘 공개되고 있는 거는 확실히 그랬던 것 같고요. 건강보험 데이터나 뭐 부동산 실거래가 이런 걸 활용한 스타트업들도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 공적 마스크 데이터나 요소수 사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삶의 질에 대한 이제 것들에 더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기에는 그 정말 그 결정적으로 데이터를 공개할 의지가 있냐 없냐 이런 거를 어떤 판단할 수 있는 그 기준이 되는 게 투명성에 대한 그런 데이터에 대한 태도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실제로 힘이 있으면은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네, 좀 예시를 들면은 그 국회의원들이 정치 후원금을 받는데 예전에 2004년도에는 120만 원만 넘게 후원을 하면 그 고액 후원자들이 다 공개가 됐거든요. 근데 이제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공개되는 거에 반발을 했고 이제 입법을 해서 그게 기준이 300만 원으로 이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처럼 입법권이 있으면은 뭐 자신들한테 후원하는 사람들을 누구를 공개할지 얼마 이상을 공개할지 이런 것들을 다 결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까 재산 공개 얘기를 했는데 법원 공직자들 같은 경우에는 유일하게 다른 공직자들이랑 다르게 아파트 단지 이름이 공개가 안 됩니다. 법원 공직자들만요. 근데 물론 이런 정보 공개되는 것들이 부당하다고 해서 이의 제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뭐 행정 심판, 행정 소송 이런 걸 하면 맨 마지막에 대법원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저는 공개되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에는 헌재 공보에 재산 공개를 하면서 인터넷에 올리는 파일을 왜 이렇게 내 재산을 다 실어놓냐 이래서 그 백지 공보로 온라인에 게재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게 꽤 몇 년 동안 계속 유지가 됐었고요. 예, 당시 소장님의 지시였다고 하니까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투명성이라는 키워드를 말씀을 해주셔서 드리는 말씀인데 투명하지 않는 게 더 좋거든요. 좋죠. 저도 그렇고요. 저의 재산이 공개되지 않아서 참 좋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투명하게 감시되는 것의 가치가 분명히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도 물론 불편한 게 있죠. 투명하게 공개를 한다고 하면 불편한 게 있겠지만 그게 우리가 데이터를 공개하고 우리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준이다.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말씀 감사하고 또 같은 결로 좀 한번 가볼까 하는데 진태양, 아까도 같은 질문을 드렸었는데 사실 좀 비슷해서 같은 결로 진태양님과 이준수님께 좀 여쭤보겠는데 또 시빅 해킹을 하는 입장에서 이런 데이터가 있었으면 이런 걸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거나 이런 데이터를 찾아봤는데 없더라 라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데이터를 사용할 때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실시간성, 사용자들이랑 인터랙션이 발생하는 서비스형 프로젝트를 좀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서 좀 아쉬움을 느꼈던 적은 많아요. 근데 이게 제가 어떤 데이터가 필요하다 이거보다는 이렇게 좀 개선됐으면 좋겠다라는 쪽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데이터가 사실 공공 데이터로 제공되는 게 뭐 한 달, 6개월 혹은 뭐 1년 주기로 기준 데이터가 업데이트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데이터들을 꽤 실시간성으로 제공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더 실시간성으로
제공되거나 주기가 좀 짧아지면은 더 많은 효과를 얻어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안 되는 것들이 대다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이게 뭐 어떤 시스템적 문제로 이 주기가 더 짧아질 수 없는 건지 아니면은 뭐 법적으로 이게 불가능한 건지 그런 것들이 되게 궁금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게 필요하다라기보다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해 볼 수 있는 자리가 좀 마련이 되고 그걸 바탕으로 좀 시민들의 의견을 좀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창구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게 지금 당장 좀 많이 드는 생각인 것 같긴 합니다. 네. 뭐 저는 그렇게 공공 데이터를 굉장히 이렇게 많이 써오진 않아가지고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공공 데이터가 생기기 전에 약간 공공 데이터 비슷한 걸 제가 직접 만들어 본 적이 있어요. 뭐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이제 공적 마스크 하기 전에 학교에서 이제 오늘 급식 뭐 나오는지 궁금해가지고 이제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고 막 나이스 같은 이제 전산 이런 데가 있거든요. 거기 들어가면은 급식 정보가 나와요. 근데 그게 역시나 데이터 형태로 나오지 않고 저희가 직접 긁어다가 분석을 했어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근데 찾아봤더니 API가 없는 거예요, 공공 데이터 포털에. 그래가지고 그거를 직접 제가 다 가공을 해가지고 뭐 API를 만들었고 이제 그걸 조회하려면 학교 정보도 있어야 되는데 또 학교 정보는 공공 데이터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공 데이터에 있는 거는 그대로 보여주고 이제 그걸 활용해가지고 또 조회를 할 수 있는 뭐 API를 만들어 놨더니 딱 1년 뒤에 교육부에서 공공 데이터로 개방을 해주셨더라고요. 똑같은 내용으로. 약간 그런 경험이 있어가지고 사실 공공 데이터 포털에 원하면은 아무리 오래 걸려도 사실 된다고 봐요. 저는 공적 마스크가 굉장히 빨리 개방이 된 사례이지만 사실 요청하시면은 되고요. 오류 신고 말씀해 주셨는데 다 받아주십니다. 근데 이제 좀 약한 게 이제 공공 데이터 포털 내에 이제 포럼 사용자끼리 소통하는 게 좀 약해가지고 이제 외부 블로그에 나가서 찾아야 되는 그런 것들이 좀 약해가지고 이제 데이터보다는 사실 이런 생태계 구축이 좀 더 잘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결국은 자기 자랑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진태형님께서 말씀해주신 거는 사실 아까 신신혜 팀장님도 계속 얘기했지만 우리가 스킨십과 문화 그리고 소통하고 만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인 것으로 이해가 되고요. 저희가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사실 또 저희도 자주 또 얘기하는 분들이기도 한데 이렇게 모더레이터와 사회자와 또 패널로 앉아 있으니까 또 좀 새롭네요. 그리고 많은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 10분보다 조금 덜 남았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디지털 플랫폼 정보가 그 전부터 많이 있었는데 이렇게 아까도 근데 사실 그런 서비스들이 좀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모두 다 제공해 줄게 원스톱 서비스 제공 이런 것보다는 그 내용에도 그런 게 있는데 민간의 플랫폼을 이용한다거나 데이터를 더 많이 꺼내 놓는다거나 그런 것들이 더 많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는 합니다. 저희가 그런데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돼서 한 1분 정도씩 짧게 우리나라 이 디지털 플랫폼 정보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이라든지 당부하고 싶은 얘기 아니면 시빅해킹하고 관련된 것도 좋고요. 한 1분 정도씩 해서 저희 마무리하면서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김강민님부터. 네. 저는 사실 이 세션 중에 충분히 말씀을 드렸던 것 같기는 한데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역시 전향적인 그런 마음가짐, 자세가 제일 중요한 것 같다. 물론 지금 방향을 잘 잡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더해졌으면 좋겠다는 뭐 그런 거고요. 그리고 이 세션 뭐 얼마나 많은 분들이 들어주실지 잘 모르겠는데 온라인에서도 보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이런 시빅 해킹 문화를 같이 만들어가는 분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신. 네, 그 디지털 플랫폼 정보에 아까 제가 키워드가 데이터하고 민관 협력이라고 했는데요. 이제 데이터가 개방되고 공유되기 위해서는 정부들의 노력도 많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마인드 전환도 많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실무자 입장에서는 이런 데이터 개방과 공유를 위해서 좀 최상위 위에 계신 분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진짜 이거를 보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두 번째 민관 협력 관련해서는 현재 분위기가 너무 이제 기업 중심, 그것도 대기업 중심으로 좀 민관 협력이 디지털 플랫폼 정보 준비하시는 분들이 좀 그렇게 구성이 돼서일지 모르지만 기업 중심으로 많이 가는 것 같아서 민관의 한 축으로는 우리 시민들이 있다. 그래서 시민들과의 협력이 디플정의 성공이 아닐까. 그래서 시민들을 좀 봐주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경민님. 예, 그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최종 목표는 어떻게 보면 그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여서 국민의 삶을 편리하게 만드는 데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앞으로도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그 최종 목표를 잃지 않도록 좀 열심히 할 거고요. 근데 지금 제가 오늘 뭐 말씀드린 걸로만 들으시면은 뭐 한꺼번에 전부 다 될 것 같이 뭐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거든요. 정부는 좀 속도가 정부의 특성상 단계적으로 가고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속도는 조금 또 부처 간에 뭐 기관 간의 차이도 있을 수 있고 조금 늦을 수는 있겠지만은 하여튼 저희가 좋은 방향을 잡고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는데 예, 조금 기대를 해주시면은 네.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약간의 방어의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진태양님. 네, 저는 앞서서 계속 이야기가 됐었는데 이런 협력을 더 잘하려면은 평소에 민간과 정부의 그런 약간 잦은 스킨십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쭉 해주셨잖아요. 근데 그 스킨십 과정에서도 사실 뭐 정부가 기업에게 일방적으로 어떤 걸 요구하거나 기업이 정부에게 일방적으로 요구하거나 그런 것들이 상당히 꽤 많이 발생을 해요. 근데 저는 그런 것보다는 서로를 그런 거는 서로를 약간 용역 기관으로 좀 생각하는 그런 경우들이 좀 종종 있는데 저는 이번 이런 사업을 할 때 이런 때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 각자가 서로의 필요성을 조금 인지를 하고 각자가 잘할 수 있는 분야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집중을 하면서 조금 협력을 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좀 유지하면서 잘 협력을 할 수 있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서로가 열심히 하자. 이준수님. 네, 뭐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수요자가 되게 많거든요. 단어 하나 정도로만 쓰면은 수요자라는 단어 하나로만 할 수 있는데 사실 이걸 잘게 쪼개서 보면은 기업이 될 수도 있고요. 저희 같은 시빅 해커, 실제로 그 로우 데이터를 쓰는 수요자가 될 수도 있고 저 같은 수요자가 만든 서비스를 쓰는 수요자, 일반 국민들이 있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정부에서 만들어진 데이터 중심적인 행정을 할 거니까 이제 여기서 만들어진 결과를 가지고 저희 같은 사람이 가공을 하고 데이터를 통해서 서비스를 만드는 이 전반적인 과정에서 조금 세세하게 눈높이가 맞춰져야지 좀 더 의미 있는 디지털 플랫폼 정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조병훈님. 네, 지금 하고 싶은 얘기만 한 10분 더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1분밖에 네, 짧게 해주십시오. 저는 정부에 바라는 것보다는 지금 여기 계시는 그다음 방송을 보실 수 있는 그 민간 기업에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일이 있어요. 저는 디지털 플랫폼 정보에서 협력이 필요하다고, 그 다음에 민간들 참여가 필요하다고 하긴 하는데 사실 그러한 참여를 뒷받침해줄 민간 기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다양한 시민단체들이 지금 오프라인 시민 참여 활동들을 위해서 후원하는 게 있죠. 그러한 활동들을 사실 김대중 정부 때 그 비영리 단체에 대한 그 기본법 지원에 대한 기본법을 이렇게 만들면서 이제 정부 차원에서 많이 육성을 해줬어요. 근데 디지털 시민 참여를 옆에서 지원해줄 그런 단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 아직 한국에는 저희 코드코리아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그런 기반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예전에는 이제 정부에 얘기했거든요. 예전에 그 non-profit들을 지원한 것처럼 디지털 시민 참여를 응원할 수 있는 그런 단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가 법적인 그런 도움을 줘야 된다, 아니면 재정 지원을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그 역할을 지금 한국에 있는 다양한 디지털 기업들이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코드 포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처음에 그 코드 포 아메리카 설립되었을 때 그것이 성장할 때 구글이 펀딩을 해서 그 전국에 이제 코드 포 아메리카의 브리게이드를 만들면서 전국의 시빅 해킹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큰 기여를 했거든요. 그 바탕에는 이제 구글의 확실한 펀딩과 그런 지원, 그다음에 정부 협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잘 만들어졌다고 가정하고 그 위에서 시민들이 자유롭게 또 뛰어놀고 또 큰 기여, 새로운 어떤 혁신을, 시민 주도 혁신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그 혁신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민간 단체가 꼭 필요하다. 그리고 그러한 그 혁신 생태계, 시민 참여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여기 디지털 기업들이 우리 기업의 사회적 책임 측면에서나 ESG 측면에서도 꼭 큰 역할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오늘 그 코드 컨퍼런스였는데 사실 사단법인 코드도, 그리고 저희 같이 하고 있는 코드 포 코리아도 그 자리에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고, 사실 디지털 플랫폼 정보와 시빅 해킹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실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얘기들을 좀 했고요. 사실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혁신적인 다른 생각이 들어가 있는 건 저는 사실 그렇게 크게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다만 그 안에 좋은 것들이 많이 들어있어서 그게 잘 실천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당부를 드리고, 많은 분들이 조금 더 관심을 더 많이 가져주셔야 더 잘 갈 수 있다라는 걸 아실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좋은 말씀 해주신 패널 분들께 박수 치고 감사의 말씀 전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